들었던 거 한번 상기해 보시고 또 강의안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왜 이 사람들의 철학이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근데 들어온다면 그나마 그래도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차이들을 미묘한 차이들을 조금씩 이렇게 살피시면서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공부를 이어가신다면 이 강좌의 또 소개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요.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 수강자 입장에서도 그 정도면 그래도 선전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 아간벤 얘기 조금만 더 다루고요. 그 취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강좌가 이제 그때 매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들과 이제 바울의 사상을 연결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다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제한된 시간에 사니까. 그래서 가장 큰 아쉬운 거는 그 사상가의 사상을 충분히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상이든 뭔가 접목을 시킬 때에는 그 사람의 사상도 알아야 되고 또 접목시키는 바울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아간벤을 알고 바울을 알아야 사실은 바울과 아간벤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 만나는 게 어떤 지점에서 만나는 건지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울도 모르고 아간벤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바울과 아간벤 이렇게 해서 강좌를 쭉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이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한 6주나 8주나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이렇게 다루면서 쭉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을 좀 여기서 하든 아니면 다른 데서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관심 있으시면 그때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간벤 지난주 얘기를 하면서 그 분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 아간벤 하면 그 바울 사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분할의 문제에 대한 거다. 그런데 이제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어떤 분할이죠? 유대인과 비유대인, 보통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분할이죠. 성서에서 이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은 자기를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그 분리를 시켰었죠. 그래서 이 분리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기주의적 집단, 이기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특수한 지적은 이걸 이제 커뮤니테리언이즘이라고 해서 공동체 사회주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주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지상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탁월하고 또 그 1차적으로 하나 신이 감안하는 신과 제일 가까운 민족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죠. 유대인이. 자, 이거는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민족이든 민족주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 같은 게. 민족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네이션이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주의는 역사를 다룰 때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약간 제가 곁길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거냐면 민족주의라는 거는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떨 때 이게 민족주의가 긍정적으로 사용될까요? 민족주의 하면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우리 한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민족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언제죠? 일제 시대 해방을 식민 통치, 이제 식민주의라고 그러죠. 식민주의 시대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 제국에 대한 반발, 제국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켜내는 데 있어서 이 민족주의는 저항담론이죠. 일종의 저항담론으로서의 이제 민족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긍정적으로 이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족주의가 어떤 때는 또 다른 부정성을 가지는데 또 다른 민족, 소수민족이라든지 아니면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인종주의로 전락한다든지, 흑인이냐, 황인이냐, 백인이냐, 인종주의로 이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인종주의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 민족주의가 일종의 이제 독재로 가는 케이스가 이제 나치즘이잖아요. 파시즘과 이렇게 맞물릴 수 있는 민족주의가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맥락들이 이제 사실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하면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한민족 이렇게 할 때는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이 한민족이라는 이렇게 영토, 일정한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국가의 영토를 배경으로 해서 또는 혈통 같은 우리나라는 이제 혈통을 중요시하는 민족이죠. 이런 것이 이제 배타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도 이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유대인이 아닌 민족과의 배타성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이 구도가 사실은 이미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항 분리라고 그러죠. 이항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있는 이항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이항 대립이 일반적인 1차적 분할 방식이죠. 이거는 매우 자연스럽게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배자는 피지배자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남녀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남녀를 이렇게 구분하니까 남녀성이 따로 있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동성의 아이디는 용납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이항 대립적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사회가 왜 중요하냐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할이 왜 중요한가? 분할이라는 것은 사실 차이를 만드는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유 방식의 하나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비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구도까지 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습니다. 네? 유대인만 그냥 유대인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이 있는 게 아니라 분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분할합니까? 영적인 유대인, 육체적 유대인, 이렇게 분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비유대인도 영적이고 육체적인 또는 이게 어떻게 분할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일단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진 것만 봤을 때, 나누어졌을 때 이미 유대인들이 나눴던 그 정체성하고는 약간 다른 정체성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담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담론, 성서 담론을 자기들의 정치 철학적 주제로 이제 가지고 가는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을 분할을 하는 게 중요하냐? 이미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배타성을 이미 띠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주도적인 어떤 담론, 주도적인 집단이 다른 집단을 또는 다른 타자들을 터부시하고 배타시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할 때 이제 중요한 통찰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이런 분할의 구도가.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유대인이 있고 육체적인 유대인이 있다. 자, 이게 보통 바울의 이제 구분법이고, 그런데 여기서도 계속 이제 분할을 하다 보면 아간벤의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분할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분할을 했을 때 끼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않는 잉여 같은 게 존재한다. 잉여. 이게 이제 남겨진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아직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존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가 이제 문화적으로든지 아니면 의식적으로든 이렇게 계속 그 진일보하고 발전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긍정적이든 긍정적이지 않든 간에 이게 계속 진보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일도 발전해 나갈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런데 어떤 가치관이 이렇게 정립되기까지는 그 중간에 어떤 중간항에 해당되는 그 회색지대 비슷한 게 존재합니다. 이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러면 이 존재자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발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과 사실 관련되어 있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겨진 자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잉여인데, 이 잉여가 잉여 사상이, 남겨진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고, 이 메시아적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온 이후에 메시아적 시간,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고, 재림이라고 하는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시간을 남겨진 시간이라고 하고, 여기에 남겨진 시간에 놓여있는 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 사상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성서에도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결국은 메시아적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메시아적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여기에도 소속되지 않고 저기도 소속되지 않은 그런 정체성 없는 자들의 공동체, 공동체 없는 공동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빼는 공동체, 감산이라고 그러는데 바디우식으로 하자면 빼는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체성을 관화하는 것하고 빼는 것하고, 더하는 것하고 빼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적 공동체야 이렇게 할 때, 메시아적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뭔가를 강화시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뭔가를 강화시키도록 추동하는 공동체에 대한 담론이 들어있다기보다는 빼는 이야기가 들어있다. 제가 지난주에 힘없음,
대한 얘기 드렸죠. 그 십자가의 이제 힘없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힘없음이고 빼는 거죠.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사실은 유대 저기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왕조 군주로서의 메시아상이 전혀 없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체성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라는 것은 사실 왕으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나타나서 지상 세계에 있는 제국의 권한을 굴복시키고 왕자의 군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군림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유했던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사실은 시오니즘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시온에서 온전히 우리의 자존심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정체성을 강화하는 더하기식 공동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크리스찬님 볼 때에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져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노시스. 이게 이제 지적도 얘기하고. 이게 기독교와 유대 신학의 차이죠. 이 케노시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침으로써 힘 없음을 실행하더라는 거예요. 힘 없음을 실행하는데, 근데 이제 힘 없는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일정한 다른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이라는 것은 신약학적으로 봤을 때 다시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네. 그래서 톰 나이트도 이제 그런 말 하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라는 이 과정이 사실은 케노시스 과정을 완벽하게 거치고 난 새로운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적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간베는 이 힘없음 여기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는 거고요. 예, 따지고 보면 논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이제 아간벤과 지적의 논리는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간벤은 힘없음이라는 여기에 훨씬 더 강조점을 많이 두고 지적은 이것을 거쳐서 여기서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힘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변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고 나서 다시 재긍정으로 들어가는 이 단계를 지적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아간베는 이 힘에 대해서 얘기하긴 해요. 힘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는데 힘 없는 힘이라는 것은 사실 아간벤이 더 좋아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틀비론 같은 바틀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자라는 것은 다른 대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하고 약간 다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그 구분법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간베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적도 그 맥락에서 그렇게 바디우나 아간벤이나 지적이나 그렇게 그 큰 구도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먼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분할의 문제에서도 지적이 아간벤의 이제 그 잉여 이론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면 지적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여기서 몇 가지가 주제가 나왔죠. 하나는 이 분할의 문제를 공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메시아적 시간에 대한, 특히 이제 케노시스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이제 케노시스를 얘기했을 때 이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변정법, 그 변정법 구도로 가서 재긍정의 단계로 간다라는 것이 새로운 힘에 대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새로운 대안, 대의라고 하는데요. 대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그 지적의 어떤 기획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세 가지 기획이 담겨 있는데요. 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다뤄볼게요. 그 1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 정치신학이 역사적 유물론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칼 슈미터 공부했었죠. 칼 슈미터의 사상의 핵심은 뭐죠? 우리 공부에서 뭘 강조했었죠? 칼 슈미터 하면 정리를 조금 해보시죠. 칼 슈미터 하면 뭘 강조를 했습니까? 우리 공부에서 그 법과 관련해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입법하는 자, 입법자는 법의 예외자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바깥에 있는 자야말로 사실은 법을 정립시킬 수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의 입법자는 법 예외자에 해당된다. 특히 이제 주권자는 예외를 규칙화하는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법 바깥에서 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로만 카톨릭 논의와 좀 많이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칼 슈미트의 사상은 사실 원죄 이론에 기대어 있습니다. 원죄.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거? 말씀드려도 기억 못 하시죠? 안 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원죄 이론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의 권위주의는 어디에서 권위주의와 비권위주의, 조금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권위주의와 아나키즘 이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 존재하느냐면 인간을 악하게 보느냐 인간을 선하게 보느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쉽게 말해서 정부나 국가나 통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는 사회적 질서라든지 사회적 제도라든지 이런 게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생각하는 통치 방식을 뜻합니다. 권위주의. 근데 그에 비해서 아나키즘은 이거와 좀 반대죠. 반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차이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면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 이 원죄 의식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원죄 개념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권위주의와 아나키즘이 갈립니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통치 방식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인간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급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사실 통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 또는 성실하게 일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은 사람을 사람보다 달라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죄는 결국 권위주의는 결국 일종의 이제 구속자 보십시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봅시다. OS라고 해봅시다. 오리지널 신이 있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와야 돼요. 세이브. 그리고 구원자가 와서 실제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죠. salvation. 그렇게 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킹덤과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구도에서는 사실 통치 원리를 대행적 통치 원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의제라고 하는데요. 대의적 통치 형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못 믿으니까 그나마 거기서 약간 더 나은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약간 더 많이 배운 사람 또는 약간 더 뭐 선해 보이는 사람, 윤리적으로 고상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도록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의 대표가 이제 구원자인 거예요. 구원자는 완벽하게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자인 거죠. 그런 그 권위주의적 구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나키즘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결정 또는 자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율, 자기 결정 그리고 연합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삶의 방식과 자기의 삶의 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결정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평등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대의할 필요 없이 연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대를 하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연대를 하면 딱히 이런 정부가 필요 없다, 국가가 없어도 된다라는 사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칼 슈미트는 정치적 권위주의자에 해당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로만 카톨릭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은 사제주의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대행자를 상당히 강조하는 그 그룹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구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라는 그 중간자, 중간항을 상당히 중요하게 신과 그리고 사제 그리고 평신도라는 이 구도가 상당히 중요한 그 그룹입니다. 로만 가톨릭 신화 자체가 그 개신교보다 훨씬 강하죠. 자, 그런데 그거는 결국 뭐와 닮았느냐 하면 근대 국가 통치 체제와 많이 닮았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보면 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대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중세와 좀 비슷해요, 그 담론 자체가. 그 대표적인 한 사례를 얘기를 하면 그 국가입니다. 국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걸 대신하고요. 그리고 또는 교회 같은 걸 대신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 있잖아요. 통치자는 어떤 점에서 보면 그 신을 대신하고 그 밑에 이제 정치가들 있잖아요. 행정 관료라든지 정치가들은 누구를 대신하겠습니까? 사제를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민들을 다스리는. 그게 아간벤이나 베냐민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반속하다 또는 세속하다. 그러니까 신학에 세속하다. 신학이 다시 세속화가 되면서 신학의 옷을 다시 입었다라고 해서 반속,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 세속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또 신학화되는 그 과정을 왔는데 뭐 이전의 중세 신학하고는 다르죠. 신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런데 이제 국가라든지 그 국가의 주권자 같은 것이 절대화되면서 신의 자리를 점하는. 그래서 그 시스템, 그런 시스템 중간항을 대행을 하는 정치가 대행적 정치, 그게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대행적 정치 그 시스템을 근대에 고착화시킨 것이 근대 국가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신학적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그게 이제 정치 신학이라는 그 테마가 그 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정치 신학이라고 할 때 정치학이나 철학에서 하는 말을 하는 용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학에서 말하는 정치랑 신학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게 그렇고요. 또 그 한편에 우리가 이제 발트 베냐민을 공부했습니다. 발트 베냐민은 유대주의적인 소위 말해서 유대 담론에 좀 기대어 있는 정치 신학 주장을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연구는 좀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 그때 아마 그 글을 타우베스 글을 같이 읽으면서 베냐민 소개를 조금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 베냐민 공부 우리 따로 했습니까? 발트 베냐민?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안 했습니까? 따로 안 했습니까? 그 발트 베냐민만 따로?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발트 베냐민 빼먹었네요.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 그러면 발트 베냐민의 그 역사 철학 태제 제1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고두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 역사 철학 태제 그 문장들은 중요한 그 역사 철학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냐민의 문구를 지젝이 이제 그의 죽은 신을 위하여라는 이 책입니다. 죽은 신을 위하여라는 이 책에서 이제 원래 제목은 죽은 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난쟁이와 꼭두각시와 난쟁이, 꼭두각시와 난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그게 베냐민에게서 온 용어예요. 근데 이제 죽은 신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죽은 신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유물론적 신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젝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신이 없고 이제 유물론적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학의 논법을 그가 유물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 특히 이제 개신교 신학입니다. 지젝은 칼 슈미트는 로만 가톨릭, 베냐민은 이제 베냐민 아감벤 같은 사람, 타우베스 이런 사람들은 유대 신학, 그리고 이제 지젝이나 이제 바디우 같은 사람은 이제 개신교 신학, 개신교 신학 같은 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젝은 개신교 신학에 아주 친근한 사람이고요. 신학 책도 상당히 많이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베냐민의 그 문구를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옛날에 체스의 명수인 꼭두각시가 있었다. 이 꼭두각시는 언제나 상대의 수에 따라 적절한 마술을 돌 줄 알았다. 터키 옷을 입고 물담배를 물고 체스판이 놓여 있는 커다란 탁자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거울을 교묘하게 설치하여 마치 탁자가 사방으로 트여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은 체스의 명수인 곱사등이 난장이가 탁자 안에 들어가 꼭두각시의 손놀림을 줄로 조종하는 것이었다. 이것에 대응하는 상황이 철학에서 쉽게 발견된다.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꼭두각시는 언제나 승리한다. 역사적 유물론이 신학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누구와 싸워도 그 게임은 승산이 있다. 오늘날 신학은 알다시피 보기 흉할 정도로 삐쩍 마른 터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 네, 거기 이제 베냐민의 핵심 주장은 역사 유물론이 지금 승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꼭두각시가 체스의 명수인 꼭두각시가 밖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체스의 명수가 사실은 난장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꼭두각시의 손놀림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꼭두각시는 사실 그 밖에 번들어하게 이제 뭡니까? 그 말이 생각납니다. 그 번들어하게 이제 그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작동은 하고 있는 거죠. 작동은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꼭두각시라고 그러죠. 근데 난쟁이는 곱사등이를 얘기하는데, 곱사등은 모양은 이제 추하죠. 추한데 이제 실제로 그 밑에서 조종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역사 유물론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데,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역사적 유물론이 이제 곱사등이에 해당되고요. 근데 이제 신학이 앞에서 이제 활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학, 빗증 바른 신학이 사실 곱사등이를 이용을 해야 한다. 곱사등이의 이제 그 조종을 받는 것을 받게 된다면 사실 그 빗증 바른 신학이 생동력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역사적 유물론을 이용하게 될 때 신학은 새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반대로 역사적 유물론이야말로 역사적 유물론적 관점이야말로 이 시대에 베냐민이 봤을 때 베냐민 시대에 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이제 지적이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역사적 유물론은 후퇴하고 있다. 역사적 유물론에 근거하는 실천이 있더라도 그것은 역사적 유물론이라는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은밀하게 진행한다. 한편 신학적 차원은 해체론, 탈세속적, 메시아주의 경향의 해체론으로 연장하고 수명을 늘리는 데 성공했다. 바이오로 발터 베냐민의 역사 철학 태제의 제1번을 뒤집을 때가 왔다. 신학이라는 꼭두각시는 언제나 승리한다. 신학이 역사적 유물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누구와 싸워도 그 게임은 승산이 있다. 오늘날 역사적 유물론은 알다시피 보기 흉할 정도로 삐쩍 마른 터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 네. 이거는 이제 반대로 제가 반대로 말씀드린다고 읽을 때마다 자꾸 헷갈리는데 신학이라는 꼭두각시가 언제나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지적이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근대의 신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대의 신학은 그 과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학이나 윤리나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일반 학문, 문학이나 이런 거 다르지 않았어요. 바로바로 이제 대체가 될 수 있었죠. 그 이제 칼 바르트가 그 비판한 게 그런 거였죠. 신학을 살리기 위해서, 신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이제 신학적인 그 근대 신학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말하자면 이제 과학적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그 과학적으로 성서를 본다든지
그래서 비신화화 해버렸죠. 해버림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은 역사적으로 그 비평을 해야 한다. 역사 비평 같은 것도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예 비평 같은 것을 해서 양식 비평이나 문예 비평 같은 걸 해가지고 문학적으로 또 얼마나 탁월한지 하는 거, 탁월성을 이제 담보하지 않을 때 이제 그 성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텍스트들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여하튼 과학적인 설명, 합리적인 설명 같은 걸 통해서 그 신학을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신학의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알고는 신학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하죠. 이제 그게 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옷을 입긴 하는데 그 핵심에 어떤 그 전환점이 있느냐면 신학을 신학되게 하라라는 그런 모토가 있어요. 성서는 성서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종교개혁적 그런 입장과는 다르게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뭐 이런 어떤 보통 이제 아나바티스트적인 이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굳이 자기의 어떤 독특성, 특이성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포스 모더니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 상대 어디든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담론들이 출현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로 하더라도 굳이 다른 집단을 향해서 그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이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공동체의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어떤 차이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도 너희들 인정할 테니까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얘기하겠다는 그런 이제 뭐 배타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진리가 상대적으로 되고 있는 사회에서 신학이 사실은 살아남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무슨 말이겠죠. 근대에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돼 합리적인 거야. 너무 상식 이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려면 얼마든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대 담론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다양성이 인정되는 또는 미시적인 어떤 접근들이 인정되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대 담론보다는 미시적 접근이 훨씬 더 존중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상당히 장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독특한 공동체가 배경이 있고 그리고 그들끼리 얘기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죠. 그러면 그 언어들을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그 안에서는 통하잖아요. 실제로 통하니까 그 통하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는 바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희들도 들어와봐,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학은 상당히 적응력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지적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신학은 어떤 사회와 어떤 배경과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물론 뒤에 이 평가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걸 차치하고 세밀한 부분이 좀 남아 세밀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신학이 시대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있다.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에 신학이 상당히 적합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요즘 시대에 다시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말이겠죠? 신학적인 주제가 철학이나 문학 비평이나 메시아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지적도 그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베냐민이 얘기했던 그 역사 철학 태제 그걸 거꾸로 하면서 지금은 신학이 사실은 전면에 나서야 될 시대다 이런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막시즘이라는 유물론이 강세였죠. 시대 자체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시즘이 사실은 삐쭉 마른 형태를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막시즘을 따르는 막시스트들은 지적도 막시스트에 해당되니까요. 좀 다른 노선이긴 하지만 시대를 잘 읽어내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리고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때 주목해야 되는 게 뭔가 그게 기독교다. 근데 기독교가 시대의 아주 변화에 요즘 시대의 컨셉에 잘 맞아떨어지니까 기독교로부터 이제 배워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지적이 유물론적 접근을 기본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유물론적 주장을 이 시대에 맞는 유물론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유물론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기독교 담론을 끌고 오는 거예요. 신학을 끌고 와서 접목을 시켜서 변전법적 유물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변전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정통 유물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통 유물론이 있으면 정이 있으면 이 그 변전법이라는 것 자체가 정, 반, 합이잖아요. 이걸 변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정이 되고 반이 되어서 또 합으로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진보사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보한다. 정반합 과정을 통해서. 변전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물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변전법은. 왜 그러냐면 내재적인 거예요. 바깥에 뭔가 없어요. 바깥에 초월적인 게 없어요. 이게 신이 와서 개입해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정과 반과 합, 정, 반 이게 서로 대립적인 것이 만나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 안에는 정이 가지고 있는 모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순 부분 때문에 반이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작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반은 반대로 정의 어떤 부분이 또 부분적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질 사회가 사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걸 데리다식으로 얘기하면 산종이라고 하는데요. 산종,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존재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끌어모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흐름이 생기는데 그 흐름이 결국은 정반합과 같은 변전법적 방식으로 서로 대립하고 서로 비판하고 그것을 모순점을 극복해서 다시 합의의 그 타협점을 만들고 그 타협점이 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그거에 대한 대립적인 어떤 의견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회가. 그게 이제 변전법적인 그 발전 구도 역사관의 이제 핵심이죠. 핵심인데 이제 이 그 변전법을 지적은 유물론이 있고 유물론이 정이고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물론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와 반대잖아요. 유물론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을 만드는 게 기독교 유물론인 거예요. 기독교 유물론. 기독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물론적이지 않고 정신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신적이다고 생각하잖아요. 영혼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정신적인 것,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을 강조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적은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유물론적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런 논법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유물론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연구가 이제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질문하는 게 중요하겠죠. 1차적으로는 무신론자들이 접근하는 논법 자체를 일단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사유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 적어로 상정하고 그들의 논법을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다, 이런 손자병법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동시대성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고민해야 될 주제인 거죠. 무신론자들만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들이 이제 무신론자들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사회라는 분위기 안에서 동일하게 그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그들과 싸우고 투쟁하기 위해서, 또는 대항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비판점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 지적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 조금 패러디해서 말씀드리면, 기독교도 유물론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물론을 지나치게 노이로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반대로 지적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베냐민 말처럼 유물론을 사용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거는 그 싸움 투쟁에 승리하기 위한 방식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유물론적 이해는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더 나아가면 기독교도 유물론적 사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노시서 한번 넘어볼게요. 자, 1번에서는 이제 그 신학과 유물론의 관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물론이 유효하기 위해서 신학을 자기의 그 유물론의 효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좀 더 많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좀 멈추고 케노시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적의 사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적은 말하자면 너무 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워낙 방대한 그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지적의 책이 번역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 매체 기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떤 크리첼리라는 그 지적과 폭력에 대해서 논쟁했던 크리첼리, 아나키스트인데요. 크리첼리가 얘기를 하기로 지적은 강박증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너무 과잉적으로 이제 써대니까,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강박증 환자처럼 이것으로는 부족해, 이것으로는 부족해 하면서 계속 글을 써대니까 이제 붙여준 말인데요. 그러니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주제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케노시스 이론으로 한번 이 죽은 신을 위하여를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